남극. 그곳은 지구상에서 가장 건조한 장소 중 하나로 간주되는 요소로서 눈과 얼음, 그리고 매우 세찬 바람이 늘 존재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몹시도 추운 지역인 남극을 연구하기 위해 그곳에 도착한 연구원들이 영국의 전통적인 음식 중 하나인 과일 케이크를 기존의 탐험가의 캠프에서 찾을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장소는 처음에 1899년 노르웨이 탐험가 팀이 건설하고 그 후 1911년 스코트의 팀이 사용했다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발견한 남극 대륙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이라고도 말하는 탐험가의 캠프에서 무려 100년이 넘은 음식이 고스란히 남아있어 많은 사람들의 놀라움을 샀습니다. 인류에게 알려진 가장 적대적인 지역 중 하나인 남극에서 한때 영국 탐험가인 로버트 팔콘 스콧이 소유했던 것으로 생각되는 얼음으로 덮인 과일 케이크를 발굴했다고 뉴질랜드에 기반을 둔 남극 유상 기금이 밝혔던 것입니다. 정확히는 발견 당시 시점으로부터 약 106년이 되었다고 생각되어지는 이 영국 전통 간식은 원래 포장이 손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매우 열악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된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극 유상기금의 관리인들은 남극의 과일 케이크가 부식된 주석 내부에 종이로 그대로 쌓여있는 매우 양호한 상태로 발견되었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106살이나 된 케이크는 당시 영국 사회에서 매우 인기 있는 품목이었습니다. 영국의 비스킷 회사에서 만든 이 인기 있는 빅토리아 시대의 음식은 정말로 거의 먹을 수 있는 모양과 그 냄새를 풍기고 있었으며 영국 탐험가인 로버트 팔콘 스콧이 1910년에서 1913년 탐험 중에 남긴 것으로 생각되는 것입니다. 현재 그 탐험가의 오두막은 남극 유상기금에서 보존하고 있으며 남극 과일 케이크는 그곳에서 수집된 거의 1,500여 개의 유물 중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운명적인 과일 케이크는 탐험대의 그 오두막에 숨어 있었고 남극의 보존팀이 2016년부터 그곳에서 유물을 발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박물관의 웹사이트에는 현대 연구에 따르면 당시 극지방의 일일 배급량인 약 4,100칼로리는 실제로 필요한 칼로리에 비해 약 800여 칼로리가 부족했고 그들의 식단에는 비타민과 에너지의 생산 요소가 결핍되어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발견된 약 106년 된 과일 케이크는 사실 그 역사가 16세기부터 만들어진 음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6세기 당시 아메리카 대륙의 영국 식민지 개척자들이 고농축 설탕이 과일을 보존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발견하고 게다가 엄청난 양의 설탕에 절인 과일이 그 전통적인 과일 케이크 믹스에 첨가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 후 19세기 중반에 이르러서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알고 사랑하는 과일 케이크가 영국의 전통적인 웨딩 케이크가 되기도 했습니다. 놀랍게도 과일 케이크는 속방성 탄수화물이 매우 풍부하여 제1형 당뇨병 환자들이 주머니에 몇 개의 사각형으로 만들어진 휴대용 케이크 없이는 하이킹을 절대 가지 않는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당뇨병 환자의 혈당 수치가 과도한 운동으로 인하여 떨어지게 된다면 과일 케이크를 먹는 것보다 혈당을 혈액으로 빠르게 흡수하는 방법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의학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방법이 적절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되었건 당은 입안의 얇은 피부를 통해 빠르게 혈액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남극의 오래된 캠프에서 과일 케이크가 발견된 이유일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남극에서 발견된 그 106년 된 북극의 과일 케이크는 1900년대 통조림으로 만들어진 케이크를 전 세계로 배송한 영국 회사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 식품들은 매우 보관이 용이하여 전쟁 중에 군인에게 배송되기도 했다는 것이죠. 어찌되었건 운동량이 많은 운동선수는 제1형 당뇨병 환자와 마찬가지로 끊임없는 당 관리의 필요성을 겪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극한 지역인 남극을 탐험하려면 고지방뿐만 아니라 고당도 식단이 필요하며 과일 케이크는 칼로리와 탄수화물의 왕이기 때문에 매우 적절했던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더라도 약 50피트 길이의 탐험가 오두막에서 발견된 그 과일 케이크는 어째서 먹지도 않은 채 오두막에서 발견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1912년 당시 탐험가였던 스콧과 그의 4명으로 구성된 팀은 남극에 도착했지만 그 5명 모두 탐험 후 그 오두막으로 돌아오는 여정에서 그만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칼로리와 탄수화물 부족으로 사망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만일 작은 과일 케이크라도 그들 주머니에 있었고 그것을 오두막에 남겨주지 않았다면 아마도 그들은 살 수 있었지 않았을까요? 여기서 이 의문의 음식을 남긴 스콧이라는 사람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당시 탐험대장이었던 로버트 팔콘 스콧은 1901년에서 1903년에 걸친 그의 첫 번째 탐험에서 남극 위도 82도까지 행군하여 새로운 남반구 기록을 세우고 남극에 위치한 남극 고원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1904년 9월 영국으로 돌아왔으며 이 원정대는 대중의 상상을 사로잡았고 그는 그로 인해 인기 있는 영웅이 되었던 것이죠. 그는 해외에서 온 많은 사람들을 포함하여 많은 명예와 메달을 받았고 대위로 진급했으며 그 후 몇 년간의 최고의 인기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1년 이상 동안 공개 립세션과 강의 및 탐험 기록을 작성하는 일에 몰두했으며 여러가지 업적과 함께 그는 이제 더욱 고귀한 사격계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1906년 초까지 자신의 향후 다시 도전할 남극 탐험에 대한 자금 지원 가능성에 대해 타진하고 있었지만 그에게 그만 반갑지 않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니스트 세클턴이 남극 여행에 대한 자신의 계획을 발표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나 세클턴은 간신히 극점에 도달하지 못한 채로 그만 남극에서 돌아오게 되었고 이것은 스콧이 두 번째 남극 탐험 계획을 추진하는데 다시 한번 큰 자극제가 되었습니다. 그의 탐험 계획서에서 스콧은 주요 자신의 목표가 남극점에 도달하는 것이며 그에 따라 대영 제국이 이 업적의 영예를 얻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1908년의 각서에서 스콧은 남극으로 사람을 운반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모터 견인 차량이 필요하다는 자신의 견해를 제시했지만 당시 완전한 모터 차량은 개발 중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의 자문 엔지니어는 눈 표면의 이동 차량에 대한 아이디어를 개발했고 1909년 중반에 스콧은 그러한 모터 차량이 결코 그를 극지방까지 데려다 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으며 결국 그는 말을 타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추운 지방에서 그 작고 강한 개 대신에 조랑말을 선택한 것은 그의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책 중 하나가 될 것임을 그는 당시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당시 개 전문가는 개를 선택하기 위해 시베리아에 갔지만 스콧은 그가 거기에 있는 동안 조랑말 구매를 처리해야 한다고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노련한 말 장수가 아니었고 그들이 선택한 조랑말은 대부분 품질이 좋지 않았으며 장기간 동안 남극에서 일하기에는 매우 부적합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1910년 6월 15일 스콧의 배인 옛 고래잡이 배를 개조하여 테라노바라는 이름으로 사우스웨일즈의 카디프에서 출항했습니다. 1910년 10월 호주 멜버른에 도착한 스콧 원정대는 그들의 주요 국지 행군을 위한 준비를 방해하는 일련의 초기 불행을 겪게 됩니다. 뉴질랜드에서 남극으로 항해하는 동안 그들이 탄 배 테라노바는 폭풍에 거의 가라앉은 상태가 되고 말았고 20일 동안이나 얼음 속 덩어리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는 다른 선박이 그렇게 경험한 것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이었으며 게다가 케이프 에반스에서 그들이 준비했던 모터 썰매 중 하나가 선박에서 하역 중에 분실되어
해빙을 뚫고 가라앉기도 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악화되는 기상 조건과 약한 데다가 고분고분하지도 않은 조랑말들은 초기 창고 부설을 위한 여정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원정대의 주요 공급 지정 계획 위치에서 북쪽으로 약 35마일 떨어진 80도에 놓였던 것입니다. 당시 식량이 매우 부족한 상태에서 대원들은 굶주림에 허덕이게 되었고 결국 생존을 위해 조랑말을 담당하는 대원이 스컷에게 음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식량을 소비하고 효율마저 떨어지는 조랑말을 처치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스콧은 그의 의견을 모두 거부하였고 그 대원은 스콧에게 선생님, 제 조언을 따르지 않는 것을 나중에 후회하실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결국 나중에 이 여행 도중에 그 조랑말들 중 4마리의 조랑말이 그만 추위를 이기지 못해 팀 속도를 계속 늦추게 되었고 더 이상 조랑말이 버티지 못하자 결국 총에 맞아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탐험대는 식량 부족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었으며 대원들은 죽은 조랑말을 음식으로 섭취해야 한다고 했지만 그 또한 모두 동물 애호가였던 스콧에 의해 거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지로 겨우 돌아온 원정대는 또 다른 남극점 탐험도전에 아문센의 팀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들은 동쪽으로 약 200마일 떨어진 웨일즈만에 그들의 대원과 대규모 개 부대와 함께 야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스콧은 당시 그의 조랑말들이 초반에 출발하여 남극점을 놓고 아문센 팀의 추위에 강한 개팀과 경쟁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했었고 게다가 노르웨이 팀의 기지는 극점에서 그들보다 69마일만큼 더 가깝다는 것도 인정했습니다. 그의 그 우려처럼 얼마 지나지 않아 조랑말의 사망수는 6마리로 늘어나게 되었고 3마리는 바다 얼음이 예기치 않게 갈라지면서 익사하는 등 극지방에 도달할 가능성이 매우 의심스러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911년 겨울 동안 스콧의 자신감은 다시 높아졌는데 그 이유는 아마도 8월 2일 그들 중 3인 파티가 탐색을 위해 나선 겨울 여행에서 돌아온 후에 스콧은 경험이 지시하는 한 완벽에 가깝다고 확신합니다. 라고 그의 일기에 쓴 것으로 보아 그는 다시 자신감을 얻은 것으로 추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후 그들의 남쪽으로의 행군은 1911년 11월 1일에 다시 시작되었는데 썰매를 끌고 서로 다른 속도로 여행하는 모터 썰매와 개 그리고 조랑말의 그룹이 모두 마지막 그룹을 지원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치밀하게 설계되어 남쪽으로 향하던 파티는 지원팀이 연속적으로 후퇴하게 되면서 그 규모가 꾸준히 줄어들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불안한 여정을 하는 동안 그들은 1912년 1월 4일 마지막 두 4인조 그룹은 남쪽 87도 34분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스콧은 자신의 중대한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그 마지막 두 4인조 그룹 중 5명의 남자는 계속 남쪽으로 나아갈 것이고 나머지 3사람은 되돌아가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선택된 그룹은 1월 17일에 극점을 향해 행진했지만 그때 그들은 11월 18일자 편지가 들어있는 아문센이 남겨둔 천막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보다 무려 한 달 이상이나 한참 전에 먼저 그곳에 도착했던 아문센의 편지를 본 스콧의 고뇌는 그의 일기에 적나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최악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꿈을 꾸어야만 했습니다. 위대한 신이시여, 이곳은 정말 끔찍한 곳입니다. 라고 말이죠. 여기 두꺼운 극지방 옷을 입은 5남자가 있습니다. 그들은 왠지 모두 불행해 보입니다. 서 있는 사람들이 깃대를 들고 있고 배경의 돛대에서 연합기가 펄럭이고 있습니다. 남극에서 스콧의 파티인 오츠, 바워스, 스콧, 윌슨, 에반스였습니다. 그들은 비록 최초의 극점 탐험가의 자리를
아문센에게 빼앗겨 그 마음은 수축되었지만 그들은 1월 19일 862마일의 귀한 여행을 시작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날 스콧은 돌아오는 여정이 끔찍할 정도로 피곤하고 단조로울 것 같아 두렵다고 그의 일지에 쓰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 후 악천후에도 불구하고 그들 일행은 제법 빠른 귀한 일정을 보였고 2월 7일까지 약 300마일의 극고원 단계를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일행이 비어드모어 빙하에서 약 100마일을 내려가면서 스콧이 1월 23일에 우려했던 것처럼 에드거 에반스의 신체 상태는 매우 급격히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2월 4일 발생한 팀원 에반스의 낙상은 그를 둔하고 무력한 상태로 만들었으며 2월 17일 또 다른 낙상 후에 그는 결국 빙하 기슭 근처에서 사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들 일행은 빙봉을 가로질러 약 400마일이나 남았지만 스콧의 일행은 날씨가 나빠지고 저정고의 연료가 부족한 데다가 굶주림과 피로가 가중되면서 북쪽으로 분투하며 가는 동안 점점 더 상황이 악화되기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북극에서 돌아오는 여정에서 스콧은 1912년 2월 27일 그의 일기에서 포인트에서 300마일 떨어진 82도 지점에 도착했으며 다음 캠프에 우리들 자신이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을지 의심되는 무서운 요소가 있다고도 했습니다. 그 후 3월 2일 그의 팀원 중 한 명이 동상에 걸리게 되었고 그들의 정해진 작업량을 지원할 수 없게 되면서 그들 파티의 이동이 매우 느려지게 되고 결국에는 썰매를 끄는 사람들 옆에 몸을 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3월 10일까지 기온은 예기치 않게 영하 40도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3월 16일 팀원 중 한 명이었던 에드가 스페이어 경에게 보낸 작별 편지에서 당시 스콧은 자신이 약속된 만남의 장소를 지나치지 않았는지 궁금해했고 실제로 자신이 개 팀에 의해 버려졌다는 점점 커져가는 의심과 맞서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남의 장소는 놓쳤지만 최근에 에드 자신은 우리가 우리의 목표를 넘었다고 느꼈으며 이것은 그 누구의 탓도 아니고 우리가 지원이 부족했다고 암시하려는 시도는 아니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날 발가락에 동상이 생긴 오치라는 팀원은 그 팀의 해가 될까봐 자진해서 천막을 나와 걸어가다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스콧의 기록에 따르면 그날 발가락에 동상이 걸린 오치가 남긴 마지막 말은 나는 그냥 밖에 나가서 좀 있겠습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스콧 자신마저 발가락에 동상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20마일을 더 걸어간 후에 남은 3명의 남자는 3월 19일 그들의 최종 목적지 캠프에서 약 12.5마일 떨어진 마지막 장소에 도착하게 됩니다. 다음날 맹렬한 눈보라가 그들의 진전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 9일 동안이나 그들은 보급품이 바닥난 상태였고 천막 밖에는 폭풍우가 멈추지 않고 계속 거세지면서 스코트와 그의 동료들은 그만 마음이 무너져 모두에게 전하는 작별 편지를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스콧은 3월 23일 이후 그의 계속되던 기록 일지를 포기하고 3월 29일 이제 마지막 항목입니다. 신이시여 우리 민족을 돌보소서 라는 말과 함께 마지막 항목을 작성했던 것입니다. 당시 그는 팀원 윌슨의 어머니와 그의 전 사령관인 조지 경을 비롯한 여러 유명 인사들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와 그의 아내에게 편지를 남겼습니다. 그는 또한 자신의 탐험을 기다리던 대중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쓰기도 했는데 주로 원정대의 조직과 행동에 대한 실패가 날씨와 기타 불행에 기인하지만 그 영감을 주는 메모로서 다음과 같이 끝이 납니다.
우리는 위험을 감수했고 우리가 감수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불리한 일이 일어났으므로 우리는 불평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기로 결정한 섭리의 뜻에 이제 굴복할 때입니다. 만일 우리가 살았다면 모든 영국인의 마음을 감동시켰을 동료들의 강인함, 그리고 인내, 용기, 그리고 이 거친 메모와 우리의 시체가 모든 이야기를 말할 것이지만 확실히 우리와 같은 위대하고 부유한 국가는 우리에게 의존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마지막 말을 전하고 스콧은 1912년 3월 29일 또는 아마도 하루 후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약 8개월 후 그가 다시 발견되었을 때 천막안의 시신의 위치는 스콧이 세 사람 중에 가장 마지막으로 사망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스콧과 그의 동료들의 시신은 1912년 11월 12일 수색대에 의해 발견이 되었고 그들의 기록이 모두 회수되었습니다. 당시의 장면을 설명하는 원문에는 서리는 피부가 노란색이고 투명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인생에 더 나쁜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적혀 있었으며 그들의 마지막 캠프는 그들 자신의 무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체 옆에는 썰매에 끌린 글로소프테리스 나무 화석 약 35파운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최초로 발견된 남극의 화석이었던 것이며 그 남극이 오래전에는 매우 따뜻했고 다른 대륙에 연결이 되어 있었음을 확인시켜 준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비록 최초의 남극 지점 탐험에는 실패했지만 최초의 남극 화석을 남겼고 그들은 최초로 106년 된 과일 케이크도 결코 상하지 않고 여전히 먹을 수 있도록 보관을 시켜놨던 것입니다. 그들이 남긴 남극의 화석, 과연 남극의 실제 고대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끝으로 그 106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과일 케이크의 레시피를 여러분들을 위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후손에게 만일 음식을 남기고 싶다면 한번 만들어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